남들보다 키가 작다는 것에 열등감을 느껴 이에 대한 보상 욕구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경향. 이것은 나폴레옹 콤플렉스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키가 작은 이들의 열등감을 뜻하는 이 단어에 이름으로 붙여질 만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신일 텐데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실 나폴레옹은 단신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프랑스인의 평균 신장이 164.1cm였는데 그것보다 3.5cm나 더 큰 167.6cm였다고 합니다. 그의 키에 대한 오해는 프랑스의 길이를 재는 단위인 피에가 영국의 단위인 피트로 바뀌어 전달되며 와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 실제 키보다 무려 10cm나 작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비슷한 예로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 라는 희대의 말을 남겼다는 여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죠. 배가 고파 울부짖는 시민들에게 한나라의 국모라고 할 수 있는 왕비가 이런 말을 던지다니 정말 악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말은 그녀가 9살 무렵부터 이미 떠돌고 있던 말이지 왕비가 된 그녀가 남긴 말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야기들이 실제와는 달라서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오해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태종, 세종, 문종, 조선조 3대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조선 최강의 3대 관직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모두 역임하고 그 중에서도 영의정을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역임하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늘 자신보다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받지 않아 비가 새는 집에 살며 관복조차도 한 벌뿐이었다고 하여 청백리로 불리던그. 백성을 깊이 사랑하여 동네 꼬마 아이들이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놀아도 그저 허허 웃었다고 하여 허허정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황희정승 되시겠습니다. 이러한 황희의 능력을 세종대왕은 깊이 아껴 이제는 좀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황희의 사직서를 절대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파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약을 보내고 힘이 들어서 출퇴근이 힘들다고 하면 지팡이를 보내시고 모친상을 당해서 3년상을 치러야 하니 이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조선시대 부모님의 상 중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실 거면서 특등급 한우를 하사하시면서 차마 임금이 내린 음식을 거절하지 못하고 울며 불며 고기를 먹고 3년상을 중도에 끝내버리게 하는 등 세종의 사직서 무지개 반사에 지친 그는 나중에는 하나하나 나라의 이상기후가 나타나자 다 부족한 자신의 탓이라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는 무리수까지 두게 됩니다. 그러자 그게 왜 네 부덕이냐, 이건 다 나의 부덕이라며 할 말 없게 만드는 등 철벽 방어를 시전하며 무려 87세의 나이까지 황희의 능력을 우려먹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황희가 오히려 세종에게 파면당했다는 사실, 네, 분명히 세종에 의해서 황희가 해고당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서달이라는 자의 악행에서부터였습니다. 이 서달이라는 자는 당시 한성부 판서라는 높은 직급인 서선의 외동아들로 아주 귀한 취급을 받던 금수저였는데 거기다가 그의 장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로 그 당시 좌의정이었던 황희 되시겠습니다. 인격에 비해 배경이 너무나 좋았던 서달은 예상을 뒤엎지 못하고 아나무인의 계차반으로 자랐고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데 휴가를 가던 길에 그 고을의 아전들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고 못 본 척 지나갔다는 것에 노발대발하며 노비들에게 그 아전들을 잡아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전들을 놓치게 된 노비들이 서달의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여 조급함에 그저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 아무 죄 없는 아전 하나를 붙들고 마구 매질을 하면서 방금 지나갔던 그 아전들이 사는 곳을 대라고 윽박지르고 있을 때 또 우연히 길을 지나가고 있던 아무 죄 없던 아전인 표은평이 도대체 누구길래 관원도 없이 한 고을의 아전들을 매질하고 있느냐고 따지자 이번에는 그 표은평을 붙들고 마구 매질을 하여 서달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뭔 놈의 동네길래 오며 가며 지나는 아전이 이렇게 많은가 싶으실 텐데 원래 조선에서 아전은 하급 관리들이 근무하던 건물을 부르던 말로 나중에는 하급 관리들 모두를 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극에서 사또 옆에서 예이 사또가 그렇게 하랍신다 하는 그 아전들 말고도 다양한 업무를 보는 하급 관리인 아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서달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표은평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더욱 심하게 매질하게 됐고, 그렇게 초주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간 표은평은 다음날 사망하게 됩니다. 서달이 살인을 한 것이죠. 이에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허망하고 억울하게 남편을 잃은 표은평의 아내가 관아에 고하게 되고 이 사건이 조사되게 됩니다. 이에 똥줄이 탄 서달은 집안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장인이었던 황희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인 신창현이 고향이었던 우의정 맹사성을 찾아가 의논하며 내가 나서면 너무 티나니까 자네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가족과의 중재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에 맹사성의 주도 아래 피해자 표은평의 형이 합의금을 받고 표은평의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이 서달 아전 살해 사건은 서달의 명령에 과잉 충성한 그의 노비가 오바해서 아전을 때려 죽인 사건으로 끝맺음되게 됩니다. 어떤가요? 자신의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기방을 들락거리는 일을 반복하자 어느 날 새벽 기방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관복 차림으로 기다리다가 넙죽 절을 하며 아이고 도련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당황한 아들이 아유 아버님 왜 이러시옵니까? 라고 이유를 묻자 나는 너를 아들로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려 하는데 너는 그런 나의 말을 죽어라 듣지 않으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그저 내 집에 온 손님이니 예를 갖춘 것뿐이니라 하는 충격요법으로 아들에게 깨우침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의 엄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자, 이 사건이 이렇게 묻혔다면 우리는 이런 황희의 반전 모습을 보고 놀랄 수 없었겠죠. 곧 이 사건의 전말을 당시 임금께서 속속들이 파헤치게 되는데 그 당시 임금님이 누구셨냐 하면 바로 우리의 대왕 세종입니다. 보고된 사건 정황에 이상함을 느낀 세종이 이를 추궁하여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고 배후에 황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세종은 크게 노하며 그를 파면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맹사성을 포함한 사건에 연루된 많은 관리들과 서달에게도 벌을 내리게 됩니다. 서달은 원래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나 외동아들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곤장 100대와 유배형을 내렸는데 당시 보석금인 속전을 내놓는 것으로 이러한 벌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늘 백성을 사랑하여 우리 백성들을 위해 인재들을 달달 볶아서 그들의 능력을 쪽쪽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세종에게 최고의 인재로 찍혀서 이제 좀 쉬고 싶어서 나 관직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아우고 이제 저도 죽겠습니다. 하며 내미는 사직서를 족족 반려당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황희는 어쩌면 은근히 이런 파면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의 자유는 길지 않았으니 세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황희를 다시 복직시키게 됩니다. 세종으로선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게 공명한 판결을 하였으며 진범을 잡았고 아무리 아끼는 신하라도 잘못된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엄격함도 보여주었고 인재까지 놓치지 않은 잃을 것 없는 결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은 죄가 있었던 황희는 아마 찔려서라도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역사 속의 오해 두 번째의 주인공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사극에서도 흔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바로 은장도입니다. 이 은장도는 유교 사회인 조선을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아녀자가 자신을 범하려는 자 앞에서 비장하게 뽑아들고 자신의 목에 그것을 겨누고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라는 대사와 함께 단골로 등장하는 소품 중에 하나죠. 목숨보다 정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조선시대 여인들이 늘 품에 지니고 다녔다는 이 은장도에 대한 이야기 또한 너무나 잘못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은장도는 자결 용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은장도는 원래는 나무로 만든 목검으로 칼집을 은으로 도장한 칼이라 하여 은장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따라서 손가락만한 크기에서부터 2m에 달하는 긴 장검에까지 은으로 장식한 모든 칼을 은장도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은장도는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이 손바닥만한 크기로 보통 조선시대 여인들이 옷고름에 달고 다니며 과일을 깎거나 매듭을 끊을 때 사용하던 일종의 장식용 맥가이버 칼 정도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크기의 칼에 일격 한 번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여인의 힘으로요.
실제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여인들의 이야기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신속 삼강행실도인데 이 책에 실려있는 724명의 연료 가운데 칼로 자살한 사람은 22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때 사용했던 칼들은 은장도가 아닌 대부분 부엌칼이라고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 집에 있는 그냥 잡히는 아무 칼이나 들고 자결을 한 거지, 늘 자결용으로 들고 다니던 은장도를 비장하게 꺼내서 자결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은장도로 스스로를 찌른 여인들의 이야기가 소설 속에 남아있기는 한데 그마저도 칼이 너무 작아서 몇 번을 찌른 끝에 피를 쏟아내긴 하지만 몹시 괴로워만 하다가 당장에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며칠을 앓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감 있는 묘사죠. 연료들의 자결에 칼로 스스로 해하는 것이 드문 것은 당시가 유교 국가인 조선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며 부모가 주신 몸을 귀히 여겨 훼손하는 것을 큰 불효로 여기며 몸을 아꼈던 조선시대에 자신의 몸을 칼로 훼손하는 자결을 선택했을 리가 만무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료들은 목을 매거나 우물에 몸을 던지는 등의 자결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은장도 자결이라는 이미지는 아마 일제강점기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설득을 얻고 있는데, 일본의 무사 집안에서는 여인이 품속에 칼을 뜻하는 가이켄을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니는데, 이 가이켄은 말 그대로 호신용이니만큼 은장도보다 큰 칼로 쇠로 만든 단검입니다. 칼을 숭배하는 일본의 문화와 가이켄 스토리가 유입되면서 은장도 자결이 유행처럼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역사 속의 오해 그 세 번째는 고구려 시대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5손가락 안에 꼽자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입니다. 세계 200여 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의 영토 순위는 10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하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도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의 주인공인 고구려 광개토대왕입니다. 하지만 왕의 업적을 담아 후세에 붙여지는 왕의 이름인 시호가 넓을 광 열개 흑토, 즉 땅을 넓게 열었다라는 뜻일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 왕이 사실은 고구려 최대 영토를 가진 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고구려 시대에 가장 넓은 땅을 확보한 왕은 광개토 대왕이 아닌 그의 증손자인 문자명 왕이라고 합니다. 이 문자명 왕은 고구려의 21대 왕으로 이름은 나운이며 문자왕, 명치호왕이라고도 합니다. 광개토 대왕의 증손자, 즉 장수왕의 손자로 태자였던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장수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야이 쪼다야, 기분 나쁘신가요? 조금 어리석고 재구실을 못하는 사람 또는 그런 태도나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쪼다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이 문자명 왕의 아버지인 조다 왕자에서 나왔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땅을 넓게 일구어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듯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말 그대로 아주 길게 사셔서 장수왕이라는 시호가 붙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의 평균 수명이 25세쯤 되는데 이 장수왕은 무려 98세까지 사셨다고 하니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건 뭐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생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오래 사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태자였던 그의 아들인 조다 왕자는 아버지보다 일찍 죽게 되어 오래만 살았어도 할 수 있었던 왕을 해보지도 못하고 죽은 불쌍한 조다 왕자의 상황을 빗대어 조금 모자라거나 어설픈 사람을 조다 왕자 같다, 조다 같다, 조다네, 쪼다네 등으로 변하여서 지금의 쪼다라는 욕이 되었다라는 썰입니다. 어쨌든 그리하여 장수왕의 뒤를 이은 조다 왕자의 아들인 문자명 왕은 광개토 대왕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5세기의 영광을 이어나갑니다. 그의 활약은 삼국사기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494년 부여를 쳐서 당시 부여 왕이었던 잔왕과 그의 처자가 나라를 들어 고구려에 항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명 왕이 부여를 멸망시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라, 백제를 자주 침공하는 등 영토 확장에도 힘을 씁니다.
이렇게 광개토대왕 이래에 세력이 강해지게 된 고구려는 장수왕 때를 거쳐서 문자명 왕에 이르는 동안 판도가 더욱 넓어지고 세력이 더욱 강성한 나라가 되어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 왕까지를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만주별판으로 북진하며 전무하게 영토를 넓혀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연 왕은 광개토대왕이시고 그의 활약을 대를 이어오며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확장한 왕은 문자명왕 되시겠습니다.